안녕하십니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3장부터인데요.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로유문, 미지능행, 유공유문. 자,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 자공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자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로는 어떤 이 태도를 취하는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로유문, 자로가 어떤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스승이라든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소리를 듣는데요. 들으면 미지능행, 유공유문. 아직 그거를 행할 수 없었다라면 또는 행하지 못했다라면 유공유문, 또 다른 어떤 거를 좋은 말을 들을까를 두려워했다. 자, 이런 데서 지금 이 자로는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 알 수가 있겠죠. 되게 직실한 인간임을 알 수 있겠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또 들으면 좋을 텐데, 그때 이제 좋은 소리라는 것은 어떤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자로는 자기가 실천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이 의미 있는 말을 듣는 거, 그거를 두려워할 정도로 직실한 인간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공과 자로는 조금 대비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로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앞장에서도 이 문장,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그 문장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로는 자로의 어떤 그 성품상 그런 말을 당연히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문활, 공문자 하위위지무냐, 자왈, 민의호화, 불치하문, 시위지무냐. 같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이 묻습니다. 공문자는 어찌하여서 문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자는 시호인데요. 그 시호 안에 지금 문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문자가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시호에 어떤 그 글자, 충이니, 문이니, 뭐 열이니, 뭐 이런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아무렇게나 주지는 않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죠. 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공이 봤었을 때 공문자에게 문자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은 겁니다. 도대체 공문자에게 어떤 점 때문에 공문자가 그럴 문자죠. 그 문이라는 글자를 시호로서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민의호화 불치함은. 그러니까 민첩하다인데요. 이때 민자가 나오시면 민첩뿐만 아니라 명민하다, 이 두 가지가 다 포괄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의호화, 민첩하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죠. 그러면서도 명민하게, 호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시위지무냐, 이러므로 그에게 문자를 넣어서 이 시호를 넣어준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정자가 하는 그 해석인데요. 그런데 다산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문자라는 인간,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민의호와 불치하문, 이게 지금 공문자에게 가당키나 한 소리일까? 이런 이제 의심을 다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약간 달리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민의호학 불치하문, 시위지문, 이것이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것은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의 의미가 민의호와 불치하문인데, 이 공문자에게 그러한 어떤 그 성품, 그러한 덕성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본다라면 그 시호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해서 일종의 지금 공문자를
기롱한 표현이다. 결코 이렇게 문이라는 그 시효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시효가 이렇게 그런 문자가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다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문자가 얼마나 그 좀 이상한 사람이냐면요, 이 공문자가 위나라 이제 그 태숙질의 아내를 빼앗고 그 지금 태숙질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태숙질은 자기 빼앗긴 그 아내를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약간 속임수를 써가지고 또 그 빼앗긴 그러니까 그 빼앗긴 그 부인을 다시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문자가 태숙질을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쟤를 이렇게 쳐야겠다라고 하니까 공자가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를 이렇게 치러 군사를 이렇게 동원하지는 않았던 인물인데요. 자,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인품을 칭찬할 만한 게 뭐 별로 보이지 않는데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공이 물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효를 이렇게 받는다든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받지는 않죠. 물론 그 사람의 인품과 정확하게 대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또 권력 관계가 기본적으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효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본래 취지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생에서의 삶 동안 어떤 덕성을 끼치고 어떤 성격을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그 사람이 업적이죠. 그걸 알려주는 것으로서 시효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자산, 유군자지도 사언, 기행기야 공, 기사상야 경, 기양미냐 해, 기삼이냐 의. 자, 공자가 자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자산은 정나라인데요. 정자산이라고 해서 이 정나라와 송나라는 그 중국의 한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중심부에 있어서 사방으로부터 어떤 그 협공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슬픈 음악도, 그러니까 음악도 좀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정나라에서 자산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꽤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산에 대해서 공자는 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군자지도 사언, 군자의 도가 그 사람에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산에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행기야 공, 그가 어떤 자기 자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자기 몸가짐이겠죠. 몸가짐에 있어서는 공손하고, 기사상이야, 또 윗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경심을 잃지 않았다. 또 기양미냐 해, 그가 백성을 기름에 있어서는 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길렀고, 또 기삼이냐, 백성들을 어떤 부리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국가의 일을 하려면 백성들을 동원하기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동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지금 기삼이냐 의, 정의에 맞게 올바르게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네 가지 덕성을 자산은 지금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자기 몸가짐, 그리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 기르는 것, 또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이 네 지점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전혀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공자는 이 정자산을 되게 높이 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정자산을 공자만큼 높이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오히려 이 정자산은 뭐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런 거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자산은
해인이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그는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은 정자산이 어떤 이 겨울이 되면 내를 건너주기 위해서 수레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건너게 해줬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한두 사람에게 하는 그냥 은혜 끼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정치라면 거기에 다리를 건설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맹자가 정자산을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죠. 그래서 다리를 세우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그리고 일부러 나와서 뭐 수레를 끌고 나와서 건너준다든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그냥 은혜를 끼치는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자와 맹자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안평중 선여인교 구이경지. 안평중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구이 오래되어도 공경한다, 그러니까 공경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이경지에서 누가 공경심을 잃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안평중이 공경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안평중이 아니라 친구가 안평중에 대해서 공경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쪽에서 공경심을 잃지 않는다라면 다른 쪽도 당연히 공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안평중은 안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나라 유명한 재상인 안형인데요. 이 안형에 대해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만약 그분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분의 말고삐라도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극찬한 거죠. 말고삐를 잡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분의 어떤 몸종 노릇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표현이니까요. 그 정도로 높이 친 사람이 이제 안형인데요.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어떤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오래되면 너무 허물이 없어지니까 서로 간에 공경심을 이렇게 잃게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안형과 그 친구 사이에서는 오래되어도 공경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공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경심을 잃지 않았다. 이 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유학에서는 공경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이 상경여빈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공경한다. 그런데 마치 손님 대하는 것처럼 이게 부부 사이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자세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학생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 부부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라는 게 워낙 가까우니까 허물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막대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서로 간의 공경심을 갖고서 대해야 된다. 그런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장문중 거체 산절 조절 하여 기지야. 자, 이 공자가 장문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문중은 거체, 이 체는 거북딱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딱지를 마련해 두었다. 거북딱지를 놓아두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방을 이렇게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북딱지를 왜 마련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거북딱지는 점치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점치기 위해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이렇게 보면 산절조절이라는 겁니다. 산절은 지금 그 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절이 지금 기둥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머리 끝에 이 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조절은 지금 이 동자 기둥의 수초 모양이 절이 이제 수초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점집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지금 나는 방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장문중에 그 사는 지금 장문중이가 사는 집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북딱지가 마련된 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둥머리 끝에 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자 기둥에는 또 수초 모양이 그려져 있는 뭐 이런 그 방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하여기지야 어떻게 그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당시에 장문중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점을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 지점을 이렇게 또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 공자는 어떤 인문주의적인 태도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거북점치는 물론 거북점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이렇게 얻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장문중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공자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문활, 영륜 자문, 삼사위 영륜 무희색, 삼이지 무원색, 구영륜지정, 필이고 신영륜, 하여, 자왈 충의, 왈 인의호, 왈 미치, 언덕인. 자, 자장이 묻습니다. 영륜인 자문, 이 초나라는 재상을 영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문 이게 투자문인데요. 그 투자문, 그러니까 영륜이었던 이 투자문이 삼사위 영륜, 세 번이나 배설을 했는데 영륜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도 무희색, 기뻐하는 얼굴빛이 없었다. 삼이지, 뭐 세 번 영륜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 번 또 잘리겠죠. 그래서 세 번이나 또 이렇게 그 영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도 무원색, 오는 게 지금 마음 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 또는 이렇게 화가 나는 뭐 이런 느낌들이죠. 그래서 그런 서운한 얼굴빛을 전혀 띠지 않았다. 자, 이게 지금 자장이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구영륜 지정, 영륜의 그러니까 옛 영륜의 정치,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죠. 그것을 필이고 신영륜, 새로 이 재상이 된 영륜이 된 사람에게 그 인수인계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투자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장이 묻습니다. 공자에게. 하여, 이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공자가 충의합니다. 그거는 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왜 충일까? 조금 이렇게 의아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충하면은 어떤 윗사람에게 어떤 전심전력 다하는 것, 또는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을 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죠. 영륜이라는 벼슬을 세 번 했는데도 기뻐한 얼굴빛이 없고 또 세 번 떨궈졌는데도 또 이렇게 서운해한 빛을 내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새로 할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아주 잘 하는 것, 이거를 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은요, 어떤 상명하복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글자 그대로 충이 지금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진심입니다. 진심이
이 충의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진심된 것들로서 그는 결코 새로운 사람에게 이 인수인계를 그야말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다한 것, 그것이 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충이 생각되어지는가? 일반적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물론 좋은 일에서야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윗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진심을 말하면 윗사람이 안 좋아할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자, 근데 그때 진심을 말하는 게 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왕이 뭘 잘못했었을 때 잘못한다고 신랄한 상소문을 써 올리는 것, 이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지, 왕이 잘못하는데도 거기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말을, 왕의 잘못된 말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의 의미가 그야말로 진심과 관계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충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는가? 그건 일본 문화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무라이 문화죠.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상명하복이면 그건 좋은 문화,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당연히 상명하복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그거를 유학은 늘 권장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을 임무로 떠맡은 관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이 관료가 사관원이지 않습니까? 사헌부도 물론 그런 것들을 했고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조건 말을 듣고 상명하복하는 이런 거를 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공자가 그런 거는 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좀 미진하다는 느낌이 자장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호, 어질다고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미지, 언득인. 자, 미지, 잘 알지 못하겠다마는 어찌 어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지난 시간에도 볼 때도 어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아주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어진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류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모르겠다만 어찌 인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은 또 다른 해석은 미지를 지혜롭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인을 얻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문이 지혜롭지 못하는데 지혜보다 한 단계 위인 어짐을 어떻게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18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자 시제군, 진문자 유마 십승, 기이 위지, 지어 타방 즉왈, 유오대부 최자야, 위지, 지일방 즉 우왈, 유오대부 최자야, 위지 하여, 자왈 청의, 왈 인호, 왈 미지, 언득인. 자,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죽였습니다. 진문자가 유마 십승,
그 십승의 말, 그러니까 이제 십승이면 상당히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어 타바 다른 나라에 이르렀는데 유오대부 체자야. 자, 그런데 그 갔던 나라에서도 또 하필 이 임금을 죽이는, 그러니까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 최자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또 그 나라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일방 또 다른 나라에 간 거죠. 그리고 또 갔는데 또 하필 거기서도 또 최자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대부 최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또 떠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진문자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들면서 지금 이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청합니다. 이 맑을 청자죠. 막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러한 어떤 사람을 막다라고 할 수가 막다라고 지금 공자는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청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백이숙제를 들고 있죠. 그건 이제 맹자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힘주어서 한 말인데요. 백이숙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 천하를 만드니까 이거는 신하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맹자도 이 백이숙제에게 청이라고 하는 청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자는 성인 성자죠. 그래서 맑은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공자가 진문자를 맑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도 지금 좀 미진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왈인호 그러면 어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미지 잘 모르겠다만 어찌 인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어진 인간이 되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를 이렇게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최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자가 최저라고도 하는데, 이 최자가 이 제나라 임금, 이렇게 제나라 장공인데요. 제나라 장공을 죽인 게 사실 최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저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 최자가 부하의 이 상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 한 여인이 정말 예뻤죠. 그래서 이렇게 반해가지고 바로 조문 끝나자마자 강권을 해서 자기 부하를 이렇게 막 닥달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나라 장공도 그 여인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제 장공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으려고 막 하지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제 장공이 자기가 이제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최자 집을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 여인과 사통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통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제 장공이 가서 사통할 때마다 최자의 이 관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다른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고 떠벌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최자가 뭐 이렇게 부끄럽고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일었겠죠. 그래서 특별한 기회가 돼서 즉 이 제 장공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죽인 겁니다. 그게 지금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이렇게 죽인 뭐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그런 사건에서 집문자가 뭐 이거는 어쨌든 신하가 왕을 죽인 것은 잘못이다라는 태도를 갖고서 떠난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안영, 앞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 안영이란 사람이 그 당시에 재상이었는데, 그 안영이 시해당한 왕, 그러니까 제장공의 그 시체로 갑니다. 가서 절을 하고 곡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시해당했는데 같이 그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뭘 이렇게 행동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자결을 한다든가 뭐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때 안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국가의 일로 죽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나도 같이 목숨을 바쳐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로 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만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자도 그렇고 제장공도 그렇고 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어질다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공자가 그런 태도를 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